저는 현재는 40대에 지방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후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꽤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그것도 아주 특이한 고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남 1녀 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썩 좋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가? 그렇게 물으시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폭력적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성인이 된 이후 저는 집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도 말해야 할 부분이 뭔지 감을 잡진 못했습니다. 그저 자라면서 늘 부모님은 제게 자신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그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첫째 딸은 원래 그렇다. 집안의 재산이다. 동생들도 네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제게 뭔가를 해주신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늘 여자라서 희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뭐? 무슨 책? 뭘 사야 한다고? 그게 수업에서 문제집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방학 때 학교 가면 수업 듣잖아. 그게 왜 필요해? 교과서로 잘만 공부하는데. 그리고 너 대학 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수업을 들어? 그냥 방학에는 동생들 공부나 좀 봐주고 집안일도 좀 거들어라. 제 부모님은 겨우 10,000원이 조금 넘는 문제집 하나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복도 늘 주변에서 물려받은 걸로 입어야 했고요.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아버지 밥을 챙기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죠. 그러면서도 남자인 동생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말을 늘 하면서 어린 동생들에게도 자신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돈을 아까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어린 동생들이 저를 위해 돈을 모아준 적도 있었죠. 저와는 5살, 7살 차이가 나는 어린 애들이었지만 그 애들이 보기에도 제가 가여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정쩡한 어른이 됐어요. 대학도 가지 못하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성인이 된 거였죠. 그런데 그런 제가 돈을 벌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너 이제 돈 벌면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뭘? 뭘 어떻게 해? 네 동생들 대학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첫째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엄마. 얼마 벌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돈 안 준다는 거니? 키워준 값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거 불효야.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해. 성인 됐으니 네 힘으로 돈 벌어서 부모한테도 잘해야지.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더군요. 용돈,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명절이나 생신에 드리는 정도였지 매달 요구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겨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심한 감기가 걸려서 누워있는데 어머니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서 일하러 가게 하셨죠. 대충 약을 사 먹고 아르바이트를 한참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저를 보고 놀라서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열이 얼마나 났는지 얼굴에 10곳까지 핀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꺽꺽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집에서 나가자 라고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집을 나와 독립을 했죠. 그리곤 매달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기 위해서였죠. 적어도 너 키운 돈으로 4천은 받아야지.
너 시집 가기 전에 난 무조건 받을 거야. 너나 네 동생들이나 무조건. 안 그럼 내가 왜 너희를 낳아서 키우게. 내 배 아파서 너희 낳아서 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세월을 보냈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매달 80만 원씩 집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돈으로 생각하실진 몰라도 당시에 제 생활비, 월세까지 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애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돈으로는 무리가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굶더라도 그 돈은 딱 정해진 날짜에 맞춰 보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저는 4천만 원을 모두 채웠을 때 더는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한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제 안부도 잘 지내고 있냐는 물음도 없는 그 건조한 재촉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준 돈은 다 갚았으니 인연을 끊자고 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그건 그냥 한 소리지?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시위하니? 너 그까지 돈 좀 보냈다고? 그깟 돈? 그거 받으려고 전화한 건 엄마야. 돈 갚으라고 내내 닥달한 게 엄마라고. 나한테 이제까지 반찬 한 번을 보내줬어? 아니면 내 생일을 챙겨줬어? 그런데 뭐? 철이 없다고? 엄마나 정신 차려. 누가 나 낳아달라고 했어? 부탁했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주면 되잖아. 주면. 너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년이야? 내가 자식이 아니라 아주 검은 머리 짐승을 키웠네. 아이고 내 가여운 인생. 저 그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돈 준다며 주라고. 야! 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됐다고 할 줄 알았지? 줘 그럼. 주면 내가 없던 일로 할게. 엄마가 나한테 4천 다시 주잖아? 그럼 나도 그 효도라는 거 하고 살게. 어때? 나쁜 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년. 엄마랑 아빠는 그런 식으로 내 동생들도 키우잖아? 늙어서 그 누구도 안 찾아갈 거야. 알아? 자식이 노후 대비야? 적금이야? 연금이야? 매번 돈! 지겨운 돈! 자식을 지갑으로 보는 부모? 나도 필요 없어. 그니까 키워준 돈 받았으면 인연 끊고 살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푼돈 주면서 인연을 끊어? 어디 한번 부모 버리고 잘 사는지 보자. 너도 딱 너 같은 자식 낳아서 살아. 모질게 시집살이 당하면서 무뚝뚝한 남편의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나처럼 내 팔자랑 똑같이 살아봐. 네가 내 입장 되면 너도 나랑 똑같은 소리 할 거다. 그땐 내 맘 알겠지? 그럴게. 그렇게 살게. 시어머니도 고약한 사람 만날 거고 없는 형편에 자식도 주렁주렁 낳아볼게. 그래도 난 절대로 엄마처럼은 안 키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저는 소리를 꽥 질렀고 그 뒤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끝이었죠. 그 뒤에는 동생들의 소식도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번호도 바꿔버렸고 주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속 편하게 살진 못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결혼은 조금 많이 달랐죠. 중간에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모를 등 돌린 자식이라는 이유로 상대 집에서 반대가 심해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위로 2살이 많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고 가정적이고 가족을 늘 우선해 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꼭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저주가 떠오르곤 했거든요.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가난함에 허덕이고 결국엔 불행해질 거라는 그 말이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 말이 정확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좀 많이 두려웠어요. 왜 또 한숨이야? 괜찮다니까. 내 말 못 믿어?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사람 대 사람이잖아. 자기 어머니가 반대하진 않으실까? 그래도 집이랑 절연했다는 거 자체를 좋게 보실 분들이 없잖아. 그렇다고 난 연락을 다시 해서 연결될 생각도 없고 그건 절대로 싫거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고. 알지. 난 다 이해한다니까. 사람이 각자 환경이 다르듯이 집안 사정도 달라. 그걸 가지고 난 이런데 왜 넌 그래? 이러는 사람 없어. 특히나 나이 들면 더 잘 알고. 부모가 다 평균적인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말이 아니잖아. 자긴 그렇지. 근데 어머님은 다르잖아. 부모님 세대인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특히나 부모랑 효에 얼마나 민감하신데. 우리 엄마? 분명히 옛날 분이긴 하시지. 여자도 단정하고 단아한 스타일 좋아하시고 인사성도 보고 말투까지도 보시니까. 근데 딱히 신경 안 쓰실 거야. 우리 엄마는 딱 하나만 봐. 뭐? 딱 하나라고 하니까 더 무섭다. 그걸 어기면 끝인 거 아니야? 어쩌면? 그게 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 아마도 못할걸? 사주 궁합? 미신? 그런 걸 믿으신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오면 끝 아니야?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미리 내가 다른 점집에서 봤어. 그랬더니 완전 천생연분이라더라.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도 웃을 사주라고 했어.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 늙어도 친구처럼 지낼 거고 뭐 더할 나위 없는 사주래. 자기가 그런 걸 보러 갔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잖아. 혹시나 안 좋으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리 그래도 사주랑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도 좀 이해해 주라. 내가 너 그리고 너희 집 사정 이해하는 것처럼.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래. 우리 엄마도 처음부터 그런 걸 믿지는 않으셨어. 그래? 무슨 사정인데? 물어봐도 되나? 안 되면 더는 안 묻고 존중할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도 듣는 게 좋긴 하겠다. 그래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행동해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테니까. 진짜 뭐 빠져서 그런 건 아니야. 무서워서 그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말해준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집을 간 어머니는 자식을 넷이나 낳았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줄줄이 아들을 낳아서 동네 사람들이 속옷도 빌려가고 비법도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을에서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자꾸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어머니를 보기만 하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걸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어. 뭐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시를 한 거지. 근데 첫째로 태어난 형이 열병으로 죽고 둘째 형은 물에 빠져서 죽었어. 그리고 셋째 형이 친구들이랑 멱을 감다가 옷을 말린다고 불을 놨는데 넘어지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뭐? 아니 진짜? 요즘은 의학도 발전했고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심각했었나 봐. 피부로도 숨을 쉬는데 숨구멍이 다 막혔으니 병원에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죽었지. 그래?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야, 뭐 난 기억도 안 나. 난 그때 막 태어난 시기였거든.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했고 뭐 그래서 슬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엄마가 안타까운 정도야. 피 같은 자식들을 잃었으니 거의 맨정신이 아니었겠지. 그 이후로 하나 남은 나라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해지셨다고 해야 하나?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 충분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미신도 믿을 수밖에.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니까 너도 싫어도 장단 좀 맞춰줘. 그냥 마음 편하시라고. 나도 부적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거든. 딱 그 정도면 돼. 우리 엄마 다른 건 절대로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건 확실해. 더군다나 누구보다 며느리 마음은 이해하시는 분이라. 알았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옛날 분이긴 했죠. 제 옷차림에도 화장에도 예민하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과 왜 절연했는지를 들으시고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죠. 거기에 저희 사주를 보고는 바로 결혼식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미신을 믿는 건 아니었죠. 이를테면 집에 말린 꽃을 두면 안 된다거나 오래된 가구를 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남이 입거나 쓰던 걸 쓰지 못하게 하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는 미신을 안 믿는 곳도 어느 정도 하는 집이 있으니 충분히 수긍을 할 수준이었죠. 그리고 남편 말처럼 결혼 후에도 부적을 몸에 지니라는 것 말고는 크게 미신에 관련된 건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시댁이 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명절과 생신 때도 제게 시집살이 비슷한 걸 시키지도 않으셨고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왜 그 빨래를 손으로 하게 한다거나 혹은 제사가 12번 있거나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를 각오했는데 오히려 제사에도 내려가 보면 모든 음식이 다 되어 있었고 저는 설거지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딱히 친정에 가지 않지만 쉬라고 일찍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죠. 정말이지 의외로 좋은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결혼하고 3년 뒤에 알게 됐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그냥 쉬어라. 여기서 굳이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음식도 다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그냥 제가... 세아가 너, 내가 오래전에 아들 셋을 잃은 거 알지? 네? 네. 예전에 들었어요, 그이한테. 그래. 별다르게 숨길 것도 없지. 그때 내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엄청 받았었다. 자기 손주를 내가 잡아먹었다고. 나 때문이라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자다가도 머리채를 잡혀 일어나 봤고 한겨울에 맨발로 쫓겨난 적도 있었지. 그 일로 남편도 밖으로 돌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땐 잘 모르겠네. 솔직히 그때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때 맨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벌을 받았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 아마 그때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중에 날 가장 미워했던 건 바로 나니까. 근데 시간도 지나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런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 그래서 내가 너 일 안 시키는 거야. 그게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니 너도 그냥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이고. 알았지? 네, 어머님. 겉으로 보면 정말 시골에 있는 할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며느리를 아낄 줄 아는 분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분.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을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처럼 믿고 따르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도 괜찮았고요. 애가 안 들어선다고? 네? 네. 결혼은 3년이고 애 자리가 보이는데... 이상타? 확실히 이상해?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엎드렸고 저도 얼떨결에 따라했죠. 일단은 굿을 지내서 조상들을 달래보고 이유도 알아야지. 그게 우선이야, 우선. 네네, 보살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든 하지요.
그래, 이게 다 시엠이 업보야 업보. 원래 부모 업을 자식이 닦아야 되는 기라. 알았나? 네네, 알고 말고요. 그리고 너, 몸가짐 단디하고 다니라. 치렁치렁한 치마 입지 말고 거기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다. 알겠나? 단지요? 단디! 똑바로 하고 댕기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휴, 솔직히 그때는 겨우 결혼을 한 게 3년밖에 되지 않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대충 듣고 그냥 내내 하고 흘려들었죠. 사실 저와 남편이 나중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아서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남편은 커피숍을 차리기로 계획을 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생활이 좀 더 안정이 된 이후에 가지기로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단 남편이 숨기자고 한 것 때문에 저는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구시며 뭐며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그 무당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정말 뭔가 미지의 것이 보인다면 저희가 계획하에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알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조상이 잘못이다, 시어머니의 업보다 이런 식이라 신용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시어머니가 제게 아이를 가지라고 눈치는 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3년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희 결혼이 10년에 가까워질 때도 그랬죠. 그때가 되니 조급해진 건 오히려 저희 부부 쪽이었습니다. 느긋하게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도 받았고 자연 임신을 위한 노력도 했고 나중에는 시험관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 그렇게 되니 진짜 울고 싶을 정도였고 그 전에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까지 모두 후회가 됐죠. 이미 저는 그때 나이가 30보다 40에 가까웠으니 하루하루 피가 바짝 마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도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내가 안 괜찮아. 내가 미쳤지. 그때 약을 먹는 게 아니었어. 그냥 생기면 생겼을 때 나았어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지지 못하면 어떡해? 요즘 주변에 늦게 나와서 잘 키우는 사람 많아. 내가 아는 형도 40 중반에 아이 낳았잖아. 여자는 아니지. 남자는 그럴 수 있어도. 아니야. 형수도 40이었다고. 그 전에 아이를 또 낳았겠지. 난 초산인데 노산이기까지 한 거잖아. 진짜 이러다가 영영 못 가질까봐 너무 무서워.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었다고 진짜. 조급해하지 말자, 응? 병원을 바꿔보자. 서울로 갈까? 서울이랑 여기랑 다를 건 뭐가 있다고. 됐어. 그럼 어쨌든 그 마음 좀 놓고 쉬어. 저번에 시험관 때문에 당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하루 종일 힘들어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상황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을 했다는 것까지 결국 모두 털어놔야 했죠. 결혼 3년 차에 한 번, 그리고 5년 차에 한 번 가서 구슬한 이후로는 발길을 끊었던 그곳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는 상상도 못할 짓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그것도 한겨울에 땅도 파봤죠. 좀 더 오른쪽, 거기야 거기. 여보, 여기 돌 있어. 그것도 엄청 큰. 여긴 땅 못 파. 근데 꼭 여기다가 하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부적이랑 이 밀집으로 만든 인형을 파서 묻은 다음에 5바퀴를 돌고 기도 드리라고. 정확히 별표로 무조건 이 나무의 2번째 높은 가지 아래를 파라고 적혀있다고. 그냥 비스듬하게 하자. 이거 겨울이라 땅도 얼었는데.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일단 파. 파서 옆으로 이동을 좀 해보자. 도둑 새끼들처럼 살금살금 나가서 손끝이 아플 정도로 시린 겨울에 우린 땅을 팠습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누군가 봤다면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르죠.
그때 저는 하얀 소복 차림이었고 남편은 우통을 벗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오들오들 떨면서 그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며 허무함을 느껴야 했죠. 그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집 여기저기에 닭피를 뿌리기도 했어요.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문 앞이고 창문 앞이고 그걸 뿌려야 했죠. 그리고는 웃기게도 그걸 저희 손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매일 밤 부적을 태운 물을 마셨고 저는 새벽에 나가 달빛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내가 늑대 새끼도 아니고 이게 맞아? 그것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 소복을 입고?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보면 기절할 거야. 오늘이 초하루라잖아. 이날의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잖아. 그리고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도 없어. 그니까 일단 제대로 받아. 그니까 보통은 초가집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걸? 시대가 바뀌니까 이런 것도 바뀌나 보지. 얼른 해, 부정 탄다. 위생이 의심되는 아들 5 낳았다는 여자의 속옷도 입었고 매번 갈 때마다 굵은 소금을 얼굴에 맞아야 했죠. 그때마다 저는 정말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별로인 것조차 제 안에 부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니,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이 소금을 눈깔에 막 때려 부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딨나요? 그리고 팥 던지는 것도 맞으면 진짜 따끔거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기분 나쁜 티를 내면 그 무당은 반응이 온다고 했죠. 맨날 반응이 온대. 오늘은 귀에 소금 들어갔어. 이거 안 나와. 그 여자, 아니,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머리에 소금을 뿌리거나 몸에다가 그러는데 유독 그 무당은 얼굴을 집중으로 공격한다니까? 그치? 진짜 귀에서 자꾸 소리나. 미칠 것 같아. 근데도 말 안 하고 꾹 참았어. 내일 이비인후과 가자. 굵은 소금이라서 얼른 빼야 해. 그래도 팥 안 들어간 게 어디야. 그나마 우리 부부는 사이는 좋았습니다. 서로 어이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결속이 강해지긴 했죠. 땅을 파면서 욕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부적을 태운 물을 먹고 설사를 그렇게 하는데도 서로 죽도 쏘아줬습니다. 그래도 그 짓을 거의 반년 가까이 하니 지치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냥 입양을 알아볼까 한다 정확히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죠. 무당이 이상하고 방법도 해결했지만 어쨌든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싫진 않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포기를 하니 2달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설마 했고 나중엔 유난을 떨고 싶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 6주라고 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린 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실은 제가 덜컥 겁이 나서 남편에게도 숨겼거든요. 제가 바랬던 것만큼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혹시나 제 나이 때문에 아이가 유산이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고 또 미루던 임신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입덧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닌 남편의 입덧이었죠. 처음엔 무슨 병인가?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인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남편이 대신 입덧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털어놓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렸을 때 기뻐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제 임신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아들이 대신 입덧을 하는 것까지도 좋아하시더군요. 내가 그렇게 입덧이 심했어. 요 녀석 가졌을 때 옆집에 밥하는 냄새에도 올리고 그랬다. 근데 내 아들이 대신 입덧을 하니까 너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내 어머님, 가게는 잠깐 접어두고 푹 쉬면 안 되겠나?
그것도 생각은 해볼게요. 병원에 물어보고요. 내가 보살님한테도 물어보고 알려줄게. 알았지? 네? 네. 이제 임신도 했는데 왜 거길 가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라면 괜찮다 생각하고 넘겼네요. 그런데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무당이 제가 딱 하나를 낳을 팔자고 하필이면 딸이라 성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저희는 사실 딸이라도 상관없었고 시어머니 역시도 그 문제는 괜찮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자 그 무당은 딸이면 명이 짧아 죽는다는 말을 한 거였죠. 그건 시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이전에 아이를 잃었던 아픔이 있었던 만큼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었던 거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임신을 기도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고 권유를 하는 정도였는데 임신 후에는 강요로 바뀌었죠. 심지어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시댁에 앉혀놓기까지 했습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심해지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애비가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이는 입덧 때문에 못 먹고 저는 이걸 먹고 싶은데요. 그냥 생선이잖아요. 등푸른 생선은 너한테는 안 된다. 그러면 딸이 나온다고 했어. 넌 이거 먹어라, 고기. 어머님,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는데. 그게 다 귀신이 원해서 그런 거야.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 알았니?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굿도 할 거니까 넌 알아서 몸 단정하게 차라고. 너무 힘든데. 어머님, 지금 컨디션도 그렇고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서요. 하라면 해. 내가 언제 다른 거 말했어? 아니잖아. 이 정도도 못해? 알겠어요. 다른 분들은 굿을 해보셨는진 모르겠지만 그 소리는 가히 귀가 떨어질 정도로 큽니다. 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꽹과리에 징소리 나는 굿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지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헌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 쓰러진 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소리가 싫었어요. 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것조차 제 안에 귀신이 거부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전 귀가 예민한 것뿐이고 평소에 TV 볼륨도 일반 사람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청력이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그런 제 앞에서 쨍쨍 찡찡하는 찢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건 솔직히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더구나 무슨 천에 쌌다가 풀었다가 기도를 한다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는 것도 고역이었죠. 굿하는 거 돈 많이 들었지. 뭐 그래도 어쩌겠어. 뭐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난 딸이 더 좋은데. 아직도 울렁거려? 보통은 5개월 전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한참 남았네. 성별 검사는 언제 가능한데? 16주? 그때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나도 잘 모르지. 나도 초보인데. 다음에 병원 가서 꼭 물어볼게. 진짜 미치겠다. 입덧이 이렇게 힘든 거라니. 내가 대신해서 다행이긴 한데. 미안해, 여보. 돼지 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입덧 때문에 죽겠는데. 내가 저 무당을 그냥 확...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다가도 입덧으로 토하러 갔고 굿을 할 때는 거의 토하면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덧을 하는 것 자체로도 그 무당은 뭔가 대단한 귀신을 떼고 있는 것처럼 굴었다는 게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미신을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가 생겼을 때 염색체를 받았을 테고 그때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에도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괜히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하더군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는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긴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욱욱 올리고 있는데도 오로지 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죠. 그렇게 구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만 살짝 부르셨어요. 너 내일 병원 가지? 성별 알 수 있다고? 네. 예전에는 안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대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냐? 그럼 너 이거 먹고 가야 된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뚜껑을 여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닫혀 있을 때는 이상한 개구리나 붕어, 장어를 떠올려서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막상 열어보니 삼계탕이었죠. 삼계탕이네요? 우리 옆집에서 키운 암탉이다. 지네를 먹어서 털도 벗겨지긴 했지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영계라서 살도 부들부들할 거고. 너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먹으래? 혼자요? 아 그래. 어차피 아들은 못 먹을 거고. 내가 이거 새벽 내내 끓이고 또 끓인 거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뼈만 좀 조심해서 발라먹고 국물도 남기지 말고. 알았지? 네. 명심하고 너 혼자 먹어야 된다. 내일 검사 받기 전까지, 응? 알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제게 무거운 걸 들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서도 꼭 혼자 먹으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당시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남편이 오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일찍 온 겁니다. 제가 한술 뜨려고 하는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죠. 여보, 왜 이 시간에 집에 왔어? 당신은 엄마는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잊었어? 나 내일 병원. 그래서 어머님이 나 데려다 주셨어. 그건 뭐야? 삼계탕? 어머님이 직접 고아서 오셨어. 오골계 그런 건데 그것도 닭이지. 이게 지네를 먹어서 털이 벗겨진 약 오골계라고. 어머님이 밤새 만들었다고. 아, 그래서 엄마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거야? 무겁다고 직접 들어주신다고. 아까 나가셨는데 못 보고 지나친 건가? 난 조퇴했어. 계속 입덧하다 보니까 부장님도 먼저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 좀 쉬라고. 그래서 집에 빨리 와서 씻고 바로 가려고 했지. 근데 당신 왜 입덧 안 해? 역하지 않아? 순간 저도 남편도 눈만 껌뻑였습니다. 제 말에 숨을 크게 들이신 남편이 소리를 꽥 질렀죠. 여보, 나 입덧 끝났나 봐. 우와. 드디어 살 것 같다. 나 이거 먹어도 되지? 당연히 먹어도 되지. 근데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한 거긴 한데. 내가 훔쳐 먹었다고 해. 우리 말 그렇게 맞춰, 와, 갑자기 너무 배고파진다. 먹을 거 더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줘. 알았어. 일단 앉아서 먹어. 먹고 있으면 내가 뭐든 만들어 볼게. 순간 시어머니가 저 혼자 먹으라고 했던 게 다시 기억이 났지만 그건 남편이 입덧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2달 가까이 음식을 거의 못 먹은 남편에게 양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말 한마디 없이 후루룩 하면서 먹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좋은 닭이네. 살살 녹아. 그래? 다행이네. 오골계는 맛이 다를 줄 알았는데 그냥 닭이랑 똑같나 봐? 당신도 먹을래? 아니야. 난 사실 배가 별로 안 고파. 내일 병원 갈 거 생각하니까 솔직히 걱정도 되고.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줄게.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내가 다 해준다. 라면도 먹고 싶어. 그 파 송송 썰어서 계란 딱 넣은 그거. 아는 맛이 무섭긴 하지. 알았어. 오늘은 진짜 계속 먹어. 내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양손으로 따봉을 만들어 제게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음식을 빠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만든 음식을 정말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죠. 그런데 한참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계란말이를 자기 코에 쑤셔 넣는 겁니다. 먹을 걸로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남편은 더듬거리다가 코에 넣었던 계란말이를 입에 다시 넣었어요. 제가 경악을 하는데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입 옆으로 흐르는 겁니다. 다시 입덧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눌한 발음으로 뭔가를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연락을 했죠. 한참 내용을 설명하는데 남편이 발작을 하듯 손을 떨다가 쓰러져 버렸죠. 그 이후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와서 남편을 받고 증상을 보더니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죠. 마비된 것 같은 증상과 발작을 보고는 뭔가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일단 위세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지네? 그것 때문인가? 뭐지? 독인 것 같다고 뭘 먹었냐고 어머님이 주신 그거 그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진 계란말이랑 라면인데 아이고 거기에 버섯이 들어갔어. 버섯이요? 아들을 본다고 그 버섯 갈아서 배에 넣고 널 먹여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올게요 일단. 상황을 대충 듣더니 의사는 여러 의미로 절망했습니다. 독버섯도 버섯이지만 진의 이야기까지 나오니 기함을 하시더군요. 다행히 어머니의 설명으로 그 버섯을 대충 짐작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독버섯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큰 이상이 없었고 위세척을 하면서 큰 위험의 노출을 막았습니다. 물론 치료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요.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 무당이 있는 점집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머리채를 잡았죠. 저는 발로 밥상도 걷어찼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에 유독 뿌려대던 소금이 있었고 그걸 일부러 집어서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렸죠.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다들 이러다가 천벌 받아. 너 지금 천벌이라고 했어? 우리 아들이 네가 준 그 버섯 먹고 지금 병원에 있어. 거기다가 그걸 내 며느리가 먹었으면. 시어머니는 말하다가 말고 오열했습니다. 본인도 엄청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랬겠죠.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제게 먹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버섯이었고 아마도 제가 그걸 먹었다면 아이는 잘못됐을 가능성이 농후했으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버섯은 분명히 독버섯이 아니라고. 무슨 달빛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 너 사기꾼이지? 이 망할. 너 사람 죽일 뻔했어. 너 고소할 거야, 알아? 그럴 리가 없는데. 색깔도 멀쩡했고 벌레가 먹은 버섯이었고 위세척까지 했어. 이 망할. 진짜 난 억울해. 이걸 봐. 이걸 보면. 그 무당은 자신이 준 버섯을 직접 보여주며 해명했지만 이미 저희는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흔히 독버섯 하면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식용버섯과 비슷한 종류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이나 벌레가 먹었을 때 이상이 없지만 사람에겐 치명적인 것도 있죠. 더구나 버섯은 자라는 환경과 영양 상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도 해서 전문가들도 구분해내는 게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성은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도 남아있고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봐. 직접 먹어보라고. 달빛인가 전기를 받은 그 버섯 드시라고. 내가 먹으라면 못 먹을 줄 알고. 무당은 덜덜 손을 떨면서 그걸 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재촉하는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은 진짜 먹으려는 듯이 굴었죠. 그런데 입에 가져다 대고는 망설이다가 그 버섯을 손으로 꽉 잡고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닌데. 미쳤어. 당신 정말 고소할 거야. 내가 반드시 콩밥 먹일 거야. 알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정말 죽을지를 지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먹어도 되는 버섯인 줄 알고 저는 그냥 산에 있는 걸. 아이고, 내가 이런 여자를 믿고. 하느님, 부처님. 저는 거의 쓰러지려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그 여자에게 물었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애초에 당신 신내림 받은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무당은 바로 몇 년 전에 갑자기 신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 산 저 산으로 기도도 다니고 뭐든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잘 아는 마을 주민들만 대상으로 굿이나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옆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집이니 그럴듯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한마디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게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받았던 돈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솔직히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화가 풀리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다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더욱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아이를 잃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구슬하기 위해서 그걸 약용했다는 것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쳤죠.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그 술수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네요. 결국 저희는 진짜로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은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안타깝게 독버섯을 먹인 건 고의성이 없었기에 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소문이 나서 마을은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에 저희에게 끝까지 사과하는 걸 보고 조금은 마음을 풀었죠. 남편은 그 일이 있고 거의 열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그 버섯을 직접 들고 가서 해독 주사도 맞았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쩍 정말 성별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신 점집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예전에 아이를 잃은 건 역시 본인의 탓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미신들이 모두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것 같았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속이 끓지만 시어머니가 조금은 상처를 덜어냈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희망도 기적도 있다고 믿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없다고 단정짓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신으로 상대를 상처 주거나 혹은 자신을 다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갔다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분들도 무슨 일이든 과하지 않고 적당히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네 식구 잘 살아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돈을 벌고 있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저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걸 듣고 계실 우리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 행복해지자고요. 꼭이요.